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고 계신 모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오늘 준비한 순서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지금 자리해주고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 중에서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초록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좌석 뒤에 초록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도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유튜브 채팅을 통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강원도 교육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책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바로 이곳 강원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 마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현장에 자리를 해주고 계신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참여해주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역시 계시는데요. 모두 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이야기마당 시간에 모쪼록 여러분들 온 오프라인으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채팅으로도 의견 수렴, 현장에서도 의견 수렴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 마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의 환영사를 여러분 박수와 함께 자리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남, 참 설레고 정겨운 말입니다. 스치듯 지나가거나 짧은 시간 부딪히는 것과는 다르지요. 얼굴 마주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일,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혼자서도 만들어내지만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더 자주 보고 자주 만나서 변화의 힘을 만들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만남보다 부딪힘만 늘어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더러 온라인으로 배웠던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연금 상태를 벗어나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아이들에게 만남이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하지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면 등계 방침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려고 하는 데는 원격 수업으론 학습 결손은 말할 것도 없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한계에 다다랐다는 교육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은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장소에 서 보면서 지역의 환경과 문화,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합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대하고 협력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정책 설명의 주제가 바로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마을에서 길을 찾다지요.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강원도형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온 마을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 수 있게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 군, 지자체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연 인문 환경 교육을 마련하고 마을 선생님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올해까지 행복교육지구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에서 꿈을 키우며 지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교육과 지역, 삶의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학교, 마을, 사람을 잇고 교육과 지역이 만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교육을 말하는 목소리가 넘쳐나지만 아이들 하나하나에 초점을 둔 교육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은 결국 우리가 뿌려놓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무슨 교육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해서 앞세대가 뿌려놓은 재앙을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모 심비우스라는 말을 최대청 교수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심비우스입니다. 아울러 모두가 나서서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 뒷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생태와 환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하기 위한 교육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길에 든든한 길동무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마련해 주신 자리가 이야기 마당이잖아요. 제가 진짜 이 자리가 마당이라는 사실 실감난 게 지금 이 자리에는 강원도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계신 어머님들이 주로 계십니다만 지금 제가 또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고 계세요. 마치 마당에 하나 이렇게 커다랗게 모여서 나는 누굽니다. 나는 누굽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것처럼 뭐 지금 제가 아주 뭐 다양한 지역의 학부모님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 코로나 시대에 얼핏 신체적으로는 고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절실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삶과 좀 단절되고 동떨어진 게 아닌 이 삶을 이끌어가고 또 때로는 삶의 변화의 모습을 잘 받쳐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혁신 교육은 꼭 더 잘 지속이 되어야 될 텐데요. 특히 강원도 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 확산을 위해서 2016년부터 마을 교육 공동체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으면서 총 4개 영역의 사업을 크게 나눠서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 너머의 학교인 온마을 학교 사업, 그리고 삶과 연계한 학습과 성장을 위한 마을 선생님과 마을 교육과정, 그리고 민관화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행복교육지구가 있고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배우는 사회적 경제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온 마을이 돌봄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본격적으로 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을 위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년 교수님께서 오늘 기조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용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올해 여름 초입에 춘천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끝자락에 다시 춘천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춘천에서 올 여름의 시작과 끝을 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 마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잖아요. 마을에 그 미래 교육을 위한 길이 있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춘천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그 전국적인 흐름을 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마을교육 공동체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입시전쟁이라는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교실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가당키나 하며 혹은 실현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에 길이 정말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면은 혁신교육이 열리고 미래교육이 실현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이 철옹성 같은, 대학입시라는 철옹성 같은 체제가 있는데 마을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 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정말 입시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혹은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1시간 혹은 저희가 토론까지 포함해서 2시간 정도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해결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준비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 시대 변화는 교육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묵직한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시대가 특히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여겨지는 혹은 얘기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교육체제 혹은 사회 일반을 지배해왔던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는 능력주의를 양태해 왔어요. 만들어 왔습니다. 능력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능력을 증명해봐. 그리고 이 시대에서 온전한 성인 혹은 시민으로 성장하고 생활을 영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열심히들 여러분들은 일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능력을 쌓아서.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살짝 아이러니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해지려고 죽을 똥 살 똥 일을 해야 됩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뭐가 보장되나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남들보다는 훨씬 더 쉽겠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뭐가 보장되는데요? 남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면 뭘 어떻게 하려고요?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이 돈이든 혹은 성적이든 결과물이 하나일 경우엔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물이 하나고 그거를 뚫고 지나가서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난 그래서 이 시대에서 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누릴만 해. 누릴 자유를 주세요.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건 경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 그러한 사회적 논리가 그대로 투영이 돼서 아이들도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정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불공정함을 느끼느냐? 공정하다라는 건 예를 들면은 최근만 이슈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불공정하죠. 또 하나는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지 공정한 사회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상이 안 따라와요. 혹은 나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보상을 가져가요. 이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느끼는 도대체 대한민국 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걸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관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취업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취업할 때와 다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조건을 따져가는 이 사회에서 결혼하는 거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애를 낳아서 육아를 한다는 거, 교육을 시킨다는 거, 이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사회예요. 불공정하죠. 또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아파트 한 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없어요. 불공정한 거 맞죠? 이해는 됩니다. 근데 불공정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오히려 공정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오히려 불공정을 옹호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했잖아. 그래서 그만한 정당한 보상을 얻어야 되잖아요. 왜 노력하는 줄 아세요?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그 얘기는 더 큰 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가진 자가 더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고요. 더 큰 부를 쌓았고요. 그래서 그게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하지만 이게 선을 넘을 수 있어요.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의롭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든 불편, 부당함에 처해 있건 소외된 사람들한테 공적 자원을 좀 더 할애하는 것, 좀 더 큰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공정은 살짝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 그게 페어한 거예요. 페어니스나 저스티스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그 공정이 만나면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가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를 지배를 했었죠. 교육도 그 논리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학부모라고 불러요. 그죠? 학생과 학부모를 이 시대는 교육 소비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생산하고 공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비자인 만큼 누가 공급자가 될까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겠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곳을 뭐라고 하죠? 시장이라고 합니다. 교육 소비자와 교육 생산자가 만나는 학교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은 서비스예요. 여러분은 소비자의 권리로 혹은 능력으로 능력이 허락하는 한, 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서비스의 질과 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서비스로 판단하고요. 질과 양을 품평을 해요. 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선생님의 관심을 덜 받습니까? 왜 선생님의 가르침이 학원 선생님과 다르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교육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교육 맞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다가 사회가 교육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현명하고 똑똑한 교육 소비자를 키우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민주적 시민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어쨌든 사회 질서가 엄청나게 변할 거고요. 교육도 예외가 아니라는 건데 그 두 번째 요인으로 저는 생태를 꼽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자연재해가 소개되고 있죠. 뭐 미국 서부 혹은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여간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물난리가 났는데 과거와는 사뭇 다를 정도로 광폭해요. 이러저러한 곳에서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녹는 거는 어제 그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뉴스로 전해받는 우리는 아직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주는 경고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그렇게 사세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단 50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은 질서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세요.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쓰세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산업시대가 지난 200년간 지속됐어요. 그리고 마치 생태계 역습, 환경의 역습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위기가 와버린 거죠. 그러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이 바뀐다는데 입시가 뭐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년이 말이 50년인지 사실은 과학자들은 훨씬 더 짧은 기간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50년, 아직 2050년은 50년도 아닙니다. 지금 21년이니 2050년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해수면의 그 높이가 예를 들면 지금보다 80cm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수면 80cm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땅덩이가 좁아져서 좀 더 조밀하게 사는 건가? 그런 차원이면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해수면이 80cm 혹은 1m가 높아졌을 때 태풍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될 거고요. 지진이든 자연재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현명하다면 30년까지 밀고 나가서 그 광폭한 자연재해를 경험하고서 바꾸든 아니면 좀 더 현명하게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뉴스로만 전해드렸을 때 참 큰일 났네, 이거 무섭네 하는 정도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재앙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의 교육, 대입이 이 초롱성 같은 대입을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오히려 사치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이유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가는데 또 다른 질서? 그건 뭐 공산주의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봉건주의야?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상은 거기까지 뻗쳐 있지 않은데요. 현실은 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거다?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은 파괴적입니다. 모든 걸 다 바꿔놓을 거예요. 다만 전쟁의 결과는 늘상 훨씬 더 악화된 결과를 내요. 그 후에는 승리한 자가 권력을 쟁탈하고요. 그 권력은 독점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겁니다. 또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변할지, 더군다나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본질은 어쨌든 잉여를 축적하는 겁니다. 우리 곳간에다 쌓아놓는 것.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서요, 인간을 제외하고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짐승과 다른 생태계는요,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인간만 배불러도 일을 합니다. 왜요? 잉여를 축적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서 잠깐 그럴 필요 없어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드리니까 그렇게 잉여를 쌓을 필요 없어요. 이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냐? 일단 기술은, 과학 발전은 그러한 부분의 장밋빛 미래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현 가능하냐? 많은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를 달죠. 될까? 그리고 그런 극도의 첨단화된 기술이 독점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이야 그래도 예를 들면 자본주의 혹은 지구상의 풀을 상위 10%가 50% 이상의 지구상의 풀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독점과 불공정이 예를 들면 상위 10%가 아니라 0.1%?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해지는 문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독점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도 집약적으로 독점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는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다 바뀔 건 아마 질서가 자본주의마저도 다 바뀔 걸, 그 중에 하나가 생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세요. 원하는 대로. 하지만 50년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대로는 못 살아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간촐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이제는 간촐하게 살아야 돼.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지구는 혹은 우리의 후손은 지금처럼 살지 못해요. 교육도 그런 세상에서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생태와 연관된 마지막 팬데믹이에요. 오늘은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게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전환됐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하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세상이 이제 혼재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비대면의 상황이 점차 심화되면서 학교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중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다 잘해요. 뭘 해도. 못하는 아이들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다 못해요. 어차피. 그런데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요, 케어를 해주면은, 조금 더 돌봐주면은, 조금 더 신경 써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비대면의 세상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내려갑니다. 극단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육이 이걸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 거냐?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교육에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교육도 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을교육 공동체냐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 저도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래 교육이 상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미래 교육 뭐가 될까? 나름의 상상이 있으실 거예요.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각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래 교육인데 혹시 지금처럼 학교에서 네모난 상자 같은 교실에서 교과서라는 교재를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계속 될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서 마을교육 공동체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든 혹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꾸 학교 밖을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까? 최소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배움, 성장만을 딱 싸잡아서 여기까지 공교육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아이들의 성장이 자꾸 번져요. 밖으로. 미래교육은 더 할 겁니다. 매체가 발달하고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버스로 이해를 하시던데 다차원이고 유니한, 그러니까는 하나로 된 세상 건너편에 비욘드의 개념이 있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현실과 가상이 혼재되는, 뭐가 현실이고요, 뭐가 가상인지 구분도 필요 없어요. 할 필요도. 재화와 가치가 창출되는 게 꼭 현실 세상이 아닐 수 있어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면대면이 아닐 수도 있고요. 교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 저는 무슨 상상을 하냐면 모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분화구 속을 한번 쑥 들어가 보고 싶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동에 혹은 우리와는 가깝지 않은 이란의 문화를 한번 보고 싶다.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문화적 유산과 자원이 있는 곳인데 보고 싶다. 지금은 책으로 볼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마치 가보듯이, 현장에 있듯이, 그리고 걸으면서 내가 그 성전을 훑어보듯이 배울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 공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으로 번졌을 때 그게 어디로 나갈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마을이에요. 왜 마을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이 바뀌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점차 넓어져요. 두 번째는 중심성이 이제 해체되는 시대인데요. 예전에 교육행정은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오늘도 관계자님이 나와 계시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게 교육행정 아니었나요? 그때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도교육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뀌었어요.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하고 관여하고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기한을 올리는데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을 쓰려고 하냐면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그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심성이 여기서 하는 거야.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야. 교육행정은 시도교육청이 하는 거야. 이러다가 점차 세상이 바뀌면서 중심성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연대는 강화돼요. 지자체가 어떻게 교육 주체였습니까? 춘천시가 교육 주체였어요. 이제는 엄연한 교육 주체입니다. 지역사회가 교육 주체였나요? 이제는 엄연한 교육 주체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서 교육뿐만 아니라 중심성은 해체되는 시대예요. 뭐가 하나가 유니하게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중심성은 해체되지만은 연대는 강화되는, 그래서 공동체성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더 필요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도 혹은 교육도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네트워크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학교가 네트워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지역사회가 교육을 위해서 네트워크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에는요, 조직이 추구했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효과와 효율이에요. 조직이 효과가 없는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은 효과만 원하지 않습니다. 적게 들여서 많이. 그걸 효율이라고 하죠. 학교도 그래졌어요.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학교, 효율적이지 않은 학교는 도태돼요. 교육이 어떻게 변했냐? 이런 효과와 효율을 강조하면서 일반 조직에서 하는 행태는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방식이 분업이에요, 분업. 분업이자 전문성이잖아요. 자동차를 혼자 만들려면 1년이 걸리겠죠. 하지만 분업을 하면요, 나는 자동차에다 바퀴만 달면 돼요. 어떤 사람은 유리창만 붙이면 되고, 어떤 사람은 핸들만 조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10분에 한 대씩 뚝딱뚝딱 나와요. 자동차 바퀴를 다는 거는 내가 제일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쌓이는 거죠. 교육에서 이런 현상이 어떤 거냐? 삶에서 필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과로 구분된, 분절된 지식을 가르쳐요. 사회에도 4가지 과목이 있어요. 과학에도 4가지 과목이 있고, 사실은 그 이상일 겁니다. 국어 수업 하나에도 현대와 고전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달라요. 시와 소설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분절되어 있어요. 공장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과나 부로 나누잖아요. 우리네 아이들도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학급과 학년으로 나눴어요. 상호작용을 못하죠. 예를 들면 3학년 2반 아이가 3학년 7반 아이랑 같이 할 이유가 없죠. 반이 다른데. 1학년 아이가 3학년과 뭘 같이 해요? 학년이 다른데. 분리되고 분절되는 그 학교가 된 겁니다. 학교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데 보세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랑 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학교에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왜 갑자기 서로 분절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삶과 배움이 분리되는 교육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야,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그건 시험 볼 때 쓰는 거고, 사는 건 달라. 그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이게 일반화됐어요. 학교에서 윤리나 도덕 교과가 있죠? 시험을 봅니다.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우리가 압니까? 100점을 맞은 아이는 충분히 윤리적일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개연성은 그 반대이지 않을까요?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사회성이 있을까? 혹은 밖에 나가서 예절이 있을까? 오히려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이 사회가.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는요, 학교와 배움과 지역사회가 네트워크가 된다는 건 교과와 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학급과 학년의 벽을 낮춰서 아이들이 서로 부대끼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적 변화이자 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하냐? 이 3가지는 모두가, 그러니까 학교 밖이 공교육기관이 된다? 그러면 지역이 책임질 수 있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탈중심적 연대는 누가 합니까? 학교와 지역이 연대하고 여러분이 연대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것도 연대와 공동체성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마을교육 공동체냐? 이런 교육을 얼마나 더 끌고 가야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떳떳할 수 있냐라는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초등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말은 좋은데 듣기엔 참 좋아요. 다 같이 뭐 하고 아름다워요. 또 마을이라는 표현 속에 선형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춘천에는 마을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힘든 입시지옥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이 교육을 유지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혹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애들은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변화 안 하실 거예요? 이런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대가 변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했다면은 그게 뭔데?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타이틀을 보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 혹은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미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참여와 열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정의는 일반적이에요. 다 함께 키우는 거다. 지역사회가. 이거는 시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살아요. 예를 들면 다 함께 키운다는 개념이 뭐냐? 창동에 어른들의 민주적 시민의식은 예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민주적 시민의식은 저 밑인데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훌륭하고 건강한 민주적 시민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 함께 키운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시민성만큼 아이들도 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성의 수준만큼 이 지역의 아이들도 쫓아갑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함께 키운다는 건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동네 아이들의 수준이 낮으면 그 수준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시대가 다 선진국이라고 하고 몇몇 지표는 뭐 옆 나라를 넘어섰고요. 대단하죠? 다만 이런 시민성이라는 사회적 자본 토대가 그럴 만하냐? 선진국만 하냐? 혹은 자랑할 만하냐? 이거는 우리한테 혹은 우리가 계속 곱씹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배움터로 만드는 거다. 춘천은 교육의 도시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좋은 대학을 아니 이유가 있겠죠.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서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행복해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어쨌든 춘천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살고 싶어하는 곳이고. 근데 이 지역사회가 하나의 배움터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춘천에 와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참 아이들 키우기가 좋아요. 난 춘천을 떠나고 싶어요. 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춘천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도 마을교육 공동체의 일환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서울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됐어요. 8인가 9위를 했을 겁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저 등위권 밖에 있었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를 뭘로 따져볼까? 한 7, 8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치안. 밤에 못 나가겠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총을 소지해야지만 나는 안전을 느껴요. 이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살고 싶겠습니까? 안전, 그거는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될 만하죠. 건강,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려요.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거는 분명히 건강한 도시는 아니죠. 교육은 어떨까요? 이 동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시민들도 성인들도 어디 가도 도서관이 있고요. 원할 때면 어떠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살고 싶은데 혹은 좋은 도시에 가보세요. 그런 걸 느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한다면은 학교든 도서관이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데가 살기 좋은 데 아니에요? 우리 동네가 마을교육 공동체다. 춘천시가 마을교육 공동체다. 그런 배움터의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걸 저희는 따져봐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민을 시민으로 키우는 거다. 주민에는 청소년도 있으니까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시민으로 키우는 거다. 제 생각에는 주민과 시민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은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해요. 여기에 사는 사람. 시민은 행동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시민은 모여서 논의하고 행동해요. 주민은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난 여기 살 뿐인데? 여기는 베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떠나는데. 주민에게 지역은 주소지예요. 시민에게 지역은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왜? 시민은 행동하니까, 변화시키니까, 개선하니까. 그럼 민주주의의 장인 거죠. 마을교육 공동체는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동네 사람 키우는 거.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상화된 이런 사회에서, 세계화된 사회에서 동네 사람 키운다는 게 이게 너무 소박하거나 조금 비루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떳떳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 창피할까요? 우리 동네에서는 보잘것없고 창피한 사람이 바깥 세상 어디를 가도 떳떳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훌륭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을교육 방법인데요.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3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고 이미 하고 계세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 지금 20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마을을 통한 건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진로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혹은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많아요.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춘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마을에 관해서 배운다는 건 춘천 어느 지역의 지명의 유래, 산업구조, 인구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을에 관한다는 거는 그 동네에도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유기농 빵집 주인이든 그 동네에서만 50년 이상 살았던 85세 할머니든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깥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동네에서 사회적 경제, 평화, 문화, 협동조합 혹은 연극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을에 관한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시 그 질문이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이게 교육 맞아? 대입도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면은 시간 낭비 아닐까? 어떠세요? 저도 학부모인데 학부모로서 보장할 수 있어요? 해. 마을 가서 해. 경험해봐. 그런데 왠지 한켠에는 이게 공부는 언제 하지? 공부 따로 배움 따로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학을 가야 되는 연령의 아이들이 한 꽤 있어요. 그 아이 중에서 70% 정도가 대학을 갑니다. 70%도 이제는 점점점 내려갈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대학 안 가고 말지 뭐 대학 가야지만 되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죠. 어쨌든 70% 정도가 대학을 가요. 그 중에서 새벽 2시까지, 12시까지 학원에 다녀야 되고요. 2시까지 혼자 학습을 해야 되고 그 경쟁을 뚫고서 나는 대학에 가겠어. 라는 치열한 대학은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 될 겁니다. 결국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합쳐가지고 10%도 안 되게 그 경쟁을 뚫을 만한 대학에 가요. 뚫을 만하다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새벽 2시까지 해야 되나? 12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나? 이렇게 불행하다 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대학 입시로 정렬되어 있어요. 한 학급에 반 이상의 아이들이 엎드려 자는데도 대학 입시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90%의 아이들은 경쟁이 필요 없는데 있어야 돼요. 왜? 10%를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방석이라고 합니다. 90%의 아이들을 방석으로 만들면서 대학 입시 때문에 미래 교육이 힘들다고요? 못 변화하겠다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 입시 교육은 학원에서 더 잘하지 않아요? 안 변하는 건지 못 변하는 건지. 지금은 못 변한다 하죠. 대학 때문에 안 돼. 못 변해. 그거는 초등학교까지 인정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 이거는 못 변한다는 건지 아니면 안 변한다는 건지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런 거는 초등에서 해야 된다면 나머지 거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공부만 하면 공부 하나가 남을 텐데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원에서 아이들 공부 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학교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인데 자꾸 갉아먹는 그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키워드인데 사회적 자본. 춘천은 교육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적 자본이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요. 네트워크, 알고 지냄, 그리고 신뢰예요. 어느 동네, 어느 지역사회를 가보면은 깨끗해요. 안전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거리는 밝고, 그래서 이런 데 살고 싶어요. 그런 데 가서 여러분이 침을 뱉습니까?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해요? 휴지를 버려요? 안 하죠. 그 동네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토대가 있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니까 이런 동네 가서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나도 그렇게 통화돼요. 그거를 포괄적 호혜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호혜를, 선의를 베풀 때는 보상을 은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보상이 즉각적이면은 그 호혜는 표피적이죠. 그런데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래야 돼. 당연한 거지 뭘. 지나가다 휴지 줍는 게 선행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데? 이런 사회가 있고요. 반면에 동남아시아 어느 곳을 여행을 했다고 해보세요. 밤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가방을 앞으로 매야 될 것 같고 소매치기 때문에 거리는 항상 불결하고요. 위험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날 서 있고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데 가서 휴지 버리는 게 대수입니까? 침 뱉는 게 죄책감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단 횡단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사회적 자본입니다. 춘천은 우리는 이만해. 그 정도가 바로 사회적 자본이에요. 학교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결정합니다. 자, 춘천도 인근에서 이미 학교가 없는 마을이 나오기 시작했죠. 전국은 심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 중 60% 정도가요, 통폐합 대상이에요. 50명 미만의 학교예요. 어느 곳은 학교가 없는 마을에 살아야 돼요. 어디 사세요? 이런 동네에 삽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는 동네에 삽니다. 학교는요, 그 의미와 가치를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없어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학교가 없는 동네에 산다고요? 우리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황폐함을 가져다 줍니까?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성이 무너져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춘천에 어느 동네가 있어요. 훌륭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학교는 후져요. 형편없어요. 이런 학교 찾을 수 있으세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동네는 굉장히 후져요. 후질근해요. 나는 이 동네 돈만 벌면 난 무조건 이사 갈 거야. 왜? 이런 데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학교는 훌륭해. 너무도 훌륭해요. 이런 학교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동네와 지역사회와 마을을 세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은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지역사회가. 당연히 반대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바로 세우고 싶으세요? 혁신학교든 혁신교육이든 미래교육이든 뭐가 됐든 아니면 입시로 특화된 학교든 학교를 바로 세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동네가 좋아져야 돼요.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2년 동안 2억씩 죽게 해도 2년 후에는 다시 일반 학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지역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학교와 지역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그동안 우리는 뛰어왔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학교랑 지역사회는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몰라왔던 겁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그런데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던 학교가 어느 날 통폐합돼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학교가 없는 동네에 산다고요? 이거는 그 자체로 황폐함입니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뭐냐? 결국은 상생과 공존인데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생태적 교육인데요. 춘천이 하나의 교육 생태계라는 것,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의 교육 생태계라는 것, 아니면 우리 아이의 학교가 하나의 교육 생태계라는 것,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교육 생태계야. 아니야.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태적 교육이라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랑 사는 거랑 달라. 그건 학교에서 배운 거고 그건 시험용이고 사는 건 달라. 얘야. 이게 아니라요. 삶 속에 배움이 있고요. 배움 속에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니까 오늘 저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회자님이 올해 학부모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는요, 2번의 경력 단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있냐면 아이를 낳아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회랑 결벽이 생기는 거죠. 또 한 번은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을 졸업해서 12년 동안 혹은 그 이상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졸업하면은 나도 끝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역량이 첫 번째 단절이든 두 번째 단절이든 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학부모의 역량으로서 혹은 직업적 능력자로서 이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마을에 환원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삶과 배움과 노동, 일이라는 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떨어져 왔다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태적인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 지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생태적인 부분인 거죠. 춘천이 혹은 여러분의 동네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가 하나의 생태계냐 이거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너무 시간이 짧아서요. 교육 생태계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생태계는 혼자 있는 걸 뭐든지 하나 있는데 생태계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럿이 서로 부대끼면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데 살아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생태계는. 죽어 있는 거를 생태계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뭔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이 있을 때, 적응하는 능력이 있을 때, 시스템이구나. 숲을 보세요. 생태계잖아요. 그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성장해요. 태풍이 몰아쳐서 3분의 1을 다 도려낸다 할지라도 숲에 건강하다면 다시 회복해요. 그게 살아있는 것의 특성이에요. 교육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든 정보든 자원이든 서로 연결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성장해요.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는 개인의 성장, 진화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성장, 공진화라고 하죠.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애들만 큰 게 아니라요. 지역사회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돼요. 근데 그 일이 다른 동네에서는 안 돼요. 우리 동네에서는 별일 아닌데 다른 동네 가면 큰일이 돼버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만의 역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진화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클 수 있느냐? 매년 학기는 3월에 시작하잖아요. 2021년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돼서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1년 후 2022년 2월 달에는 다른 학년으로 가든 다른 학교로 가겠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1년 전이나 1년 후나 거기서 거기. 매년 해오던 것 중에 하나, 한 해. 그런데 다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전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넘겨야 될 이 아이들은 너무 컸어요. 똘똘 뭉쳤고 얘들이 다 같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공진화입니다. 진화는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거지만요. 공진화는 협력하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진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은
진화와 공진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말씀을 드리면요. 학부모로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개념, 마을교육자치의 개념이 이제는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부모로서 개인으로 교육청이나 시청에다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민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학부모 연대로서, 혹은 마을교육자치회로서 교육청과 시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정책 제안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민원 제기가 아니에요. 정책 제안이 돼야 됩니다. 관과 민의 만남에서 민이 자치성을 띈다는 얘기는 관과 민의 만남이 공과 사의 만남이 아니라 공과 또 다른 공의 만남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공이에요. 그만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참여가 재능 기부가 아니에요.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참여는 시민적 참여해야 돼요.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시민으로서 마땅히 쥐어야 될 권한이자 책임일 수 있어요. 마을교육 공동의 참여가 시간 물론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남고 기여하고 싶고 근데 더 적극적으로는요. 이것도 생활 정치입니다. 우리 지역을 올바르게 세우고 싶어서 나는 이런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는 주체적이어야 돼. 시민적이어야 돼.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부분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건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그러면서 속담이 있죠. 고기를 직접 낚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다. 그게 교육이다. 그런데 낚시는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물가에서 합니다. 물가는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학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가는 거를 이제 주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물가는 아이들을 받을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즐겁게 배우는 거다. 삶 따로, 배움 따르면 고통스럽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해야 돼요. 고통이잖아요. 배움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배움이 있다는 건 아이들의 행복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협동하는 거다. 혼자 열심히 해서 경쟁적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팀워크도 필요하잖아요. 대기업 헤드헌터라고 하죠. 채용하는 사람들이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팀워크예요. 야, 서울대 필요 없어. 저 혼자 독불장군인 건 안 돼. 여기는 조직이니까는 팀워크를 발휘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팀워크를 가르칩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런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그게 협동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다. 창조적 배움인데요. 창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해서 창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변화시키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만들지는 못해요. 그건 창조적 교육이 아니에요. 미래 교육이 창조라고요. 창조적인 창의적인 교육이다. 그러면 배움과 실천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천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답은 없다. 시험에는 정답이 있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저 주제가 마을에서 길을 찾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을에 길이 있을까요? 마을은
정답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 돼 라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은 그저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이들 스스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기회를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결국은 지역사회고 그리고 여러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하면서 결국은 학교를 무시하거나 학교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연결이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와도 배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민주적 시민성을 키우는 것으로 이어졌을 때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익한 말씀 준비해 주신 김용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회자로서 또 학부모로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유튜브 참석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이야기 마당을 너무나 심도 있게 펼치고 계셔서 저는 정말 다각도로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익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잠시 이 자리 정돈을 겸한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분인데요. 정확히 5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고요. 휴식 중에는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홍보 영상이 앞에 상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